그런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피고인이 주먹은 휘둘렀지만 상대편에게 휘두른 게 아니라 휘두르다 보니까 맞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의뢰인이 그렇게 자기 의도대로 모든 증거를 부인하고 모든 절차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해달라라고 했다면 저는 그 사건을 맞지 않았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저는 가장 법을 실전에 가깝게 설명드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형사 재판을 나갔었거든요. 저희 재판은 증인신문 기일이어서 뒤쪽에 잡혀 있었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들이 어떻게 변론하고 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었어요. 자, 어떤 분이 변호인과 같이 들어오셨는데 국선 변호인이신지 사선 변호인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변론을 좀 하시는 거예요. 폭행하고 특수치상, 그러니까 특수상해가 문제가 되었다는 사례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앞전 재판에도 출석하고 그날 재판 자체에도 늦게 왔어요. 피고인이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 측에 증거 인부를 하라고 하는데 그 증거 인부 절차도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증거 인부가 공판기일 첫날에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그 증거를 인정하고 부인하고 앞으로 어떤 증거를 채택을 하고 앞으로 어떤 증인을 또 불러오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진행해 갈지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공판기일 첫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증거 인부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변호인도 대충 모든 증거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을 좀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무죄를 다투더라도 다퉈야 될 증거가 있고 다투지 않을 증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CTV나 아니면 사진 이런 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 증거잖아요. 그런 증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 CCTV의 장면에 대한 해석 이런 거는 부인할 수가 있는데 모든 증거를 부인하겠다라는 취지로 변호인이 변론을 하니까 판사님이 황당하죠. 약간은 화도 나셨어요. 화도 나신 상태에서 진짜 그런 취지로 변론을 하실 건지 이렇게 되묻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CCTV의 장면 이런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고 상해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이고 만약에 이런 증거를 부인하게 되면은 상해 진단서를 써준 의사를 법정에 불러가지고 인정하게만 되면 양심에 따라서 썼다고 하겠죠. 그런데 특별한 사유 없이 그런 사실상 무익한 절차를 하겠다는 취지로 변론하시니까 재판장님도 화가 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또 그 변호사님이 그런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피고인이 주먹은 휘둘렀지만 상대편에게 휘두른 게 아니라 휘두르다 보니까 맞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먹 휘두른 건 맞는데 그 휘두르는 주먹에 그냥 상대편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폭행을 부인하겠다는 건데 주먹을 휘둘러서 사람한테 맞았으면 이게 폭행의 고의가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에 든 핸드폰이 상대편에게 접촉한 건 맞지만 어떤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로 휘두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수치상은 아니다. 그런 변론을 좀 하시고 계시던데 상당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판사님께서도 어떤 주장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달라고 변호인께 약간 좀 무섭게 말씀을 좀 하시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인도 사실은 좀 곤란하잖아요. 재판정에서 사실 이렇게 변론해달라고 하는 게 피고인의 의사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좀 변론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절차적으로 그런 절차들이 사실상 무익하고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 알고 있지만 피고인이 원하니까 그런 식의 변론을 하겠다라고 진술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여러분께 설명을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좀 했는데요. 사실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만약 의뢰인이 그렇게 자기 의도대로 모든 증거를 부인하고 모든 절차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해달라라고 했다면 저는 그 사건을 맞지 않았을 겁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대응했을 경우에 피고인에게 더 안 좋은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더 높은 형량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최대한 설명드리고 설득을 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의뢰인이 그렇게 욕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따라주는 것은 결코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고 의뢰인과 호흡이 잘 맞아서 의기투합해서 가는 사건이 제일 잘 됩니다. 의뢰인은요 기본적으로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이 그 자체로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은 누구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한테 유리한 기억만 남겨요. 그게 진짜 거짓말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본능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에 남긴다고요. 의뢰인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주장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물론 의뢰인을 100% 믿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반대로 100%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변호를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와 배치되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걸러내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하는 주장은 또 그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결론적으로 신빙성 잃게 되고 재판부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판 결과가 좋아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번째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말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사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뢰인의 주장 중에서 법적인 내용을 추출해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정말 억울함이 크고 어떤 감정이 크고 그럴 수 있어요. 변호사라면 입증 자료를 살펴보고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 이거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의뢰인의 억울함 속에서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태의 주장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협박이 아니라 어떤 상대편이 공격하는 와중에서 나도 방어하려는 상황, 그 상황에서 무심코 나온 말이다 라거나, 그러면 법적으로 정당 행위나 정당 방위 이런 것들이 논점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거겠죠. 단순히 억울하다 감정적인 호소하는 것은 법정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변호사가 해야 될 것은 그 안에서 법률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춰서 그 시각에 맞는 요건들을 새롭게 추출해내는 것, 변호사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증거들을 추출을 해야 돼요. 사실 기본적으로 증거는 너무 중요하죠. 이 입증 자료들은 변호사가 뭐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건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의뢰인에게 좋은 증거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변호사가 그걸 캐치하지 못하게 서류를 이만큼 갖다 던져줘서 변호사가 도저히 그거를 캐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증거 안에 중요한 증거가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었었던 거죠. 그런 경우엔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증거들을 제거를 좀 하고 정말 중요한 증거, 핵심적인 증거만 눈에 딱 보이게 증거를 법정에 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의뢰인이 제출해달라고 하는 증거들 그대로 갖다 제출하게 되면은 법정에서 1000페이지, 1000페이지 된 증거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증거구나 라고 해서 그를 추출해서 봐주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증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증거, 이거는 굳이 법정에 제출하지 않아야 될 증거, 아니면 제출하면 불리한 증거, 이걸 다 나눠가지고 제일 핵심적인 증거를 눈에 잘 보이게 구성을 좀 해야 되고,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는 강약을 조절해야 되는 게 변론의 핵심입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증거가 있었는데 판사님이 그걸 봐주지 않았다.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판사님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기록들을 보는데 굉장히 속도가 있는 분들이지만 그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1000페이지, 1000페이지가 그냥 쑥 제출이 되어버리면 그거를 하나하나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돼요.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일단 변호사가 해야 되고요. 그 전에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어서 이렇게 증거를 제출하시지 마시고 핵심적인 증거 제출하시고 강약을 좀 조절하자, 이런 식으로 소통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변호사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가이자 필터 역할을 꼭 해줘야 된다.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 불리한 것들 선별해서 유리한 것들을 위주로 현출되도록 하고, 절차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형태의 전략이 변호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해요. 반대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상대편이 제출한 증거 자료나 서류 중에서 내가 진짜 이게 너무 필요해가지고 우리 소송에서 내가 없어서 아리까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상대편이 딱 제출해주는 핵심적인 증거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너무 유리하고 상대편한테 너무 불리한 증거, 그런 증거를 발견했을 때 정말 변호사로서 쾌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상대편이 실수해줬구나, 상대편이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해줬구나, 그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 입장에서는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증거를 제출해서 저희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꼴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요약하자면요, 의뢰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주는 그런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 같은 내용이라도 걸러서 주장을 좀 해주고 법적으로 효과적인 증거 위주로 좀 선별할 줄 아는 그런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변호사가 이거 제출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경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쁜 놈에게서 나를 지키는 고수의 기술과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나를 지키는 고수의 기술 모두 담아봤습니다. 지금 교보문고, 쿠팡, 네이버,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